다들 안녕하신가요? 장이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지금 다들 시장이 엄청 빠르게 빠진다고 느끼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역사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월 13일 금요일 기준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역대 네 번째고요. 미국 증시도 역대 네 번째 낙폭이라고 하네요. 지금 시간이 지나도 역사에 남을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우려가 아니고 이미 금융위기이자 거의 공황 상태를 지나고 있어요. 영화 같은 증시 붕괴를 저희가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부채 사이클을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금융위기가 될 것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하락폭을 키우면서 공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라서 떨어지는 것인지. 오늘은 또 미국이 9%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변동성을 심하게 키우는 원인이 뭔지 시장에 나오는 우려들을 조금 모아서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낙폭을 더 키우면서,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이유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제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장에 우려들이 있지만 현실화된 것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시장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런 문제가 현실화돼서 공황과 금융위기, 신용경색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또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면 가짜뉴스 만든 사람이 되니까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우려, 실제가 아닌 우려는 크게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포에 질린 시장 특성상 파보면 뭐라도 더 나오고 몰랐던 일들이 막 튀어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이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가지 중에 3가지는 이번 팬데믹과 관련된 이슈예요. 수요 측면의 붕괴, 남유럽 위기, 실물경제 위기. 크게 보면 3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가 이야기는 4번째 이슈에서 이야기 드릴 것이고요. 자세한 것들은 어차피 기사 조금만 찾아보면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오니까 저는 큰 틀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팬데믹과 관련해서 연속된 이슈들인데요.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발생하면 사람 간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제되고 스스로 통제하죠. 여행도 안 가고 각종 모임 등은 취소되고 입국 금지도 일어나고요. 먼저 팬데믹이 일어난 것은 세계 경제의 공급을 담당하는 수출 국가들에서 일어났어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하고요. 이제 두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차에 소비를 담당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이 시작됐어요. 아시다시피 소비가 망가지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공장을 정상으로 돌린다고 해도 소비에서 소화를 못 시켜주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 3번째 이슈와 연관이 됩니다. 지금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남유럽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대유행이 시작되고 거기는 지금 완전 난장판이죠. 통제도 잘 안 됐고 우리나라처럼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일사불란하지도 않고요.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오직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공업시설이라든지 4차 산업 기반, 발달된 금융업 이런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이탈리아에 치명적인 것이고요. 이탈리아 주식시장은 반등이 나왔지만 이탈리아 자체적으로는 해결된 것이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이탈리아는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관광은 당연히 어렵고요. 당연하게도 역성장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011년 발생했던 남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재정 상태나 채무 부담 능력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탈리아에서 끝이 아니고 이탈리아 국채를 대량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 은행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엮인 은행들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우려를 지금 시장은 하고 있어요.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아직 우려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더 크게는 실물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시에로 같은 문제들이 다 실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소비가 줄면 당연히 우리나 중국 같은 수출 국가들은 실질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영원하진 않겠지만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아이폰 같은 것들 출시일이 미뤄지는 것 같은 상황이 나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아이폰이 지금 기사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출시일이 뒤로 미뤄졌죠.
사실 이렇게 출시일이 미뤄져도 애플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 뒤에 살 뿐이지 아이폰 못 샀다고 샤오미 폰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연될 뿐입니다. 문제는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같이 서플라이 체인 하단을 구성하는 회사들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납품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해서 차입을 많이 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공장을 넓혔는데 갑자기 부품 주문이 확 줄어든 거예요. 이거 부품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돈 잘 벌어놓고 현금 잘 준비한 애들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이고 다시 주문은 시작될 것이거든요. 근데 차입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사세를 확장시켜 놓은 애들은 문제가 돼요. 발주가 안 들어오니까 대출이나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매년 나와요. 어디 섹터가 안 좋으면 그 섹터에 있는 한계 기업들이 정리되고 다음 연도는 다른 섹터, 이런 식으로 매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한계 업체 부도가 세계적 경기 위축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 나타나요.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대출은 대환이 안 되고 소비는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나오죠. 이러면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돈이 안 돕니다.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되고 유통도 안 되니까 가격이 자꾸 떨어지죠. 당연히 신규 발행은 되지도 않고요.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소리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회사채 매수가 아무도 없고 팔자만 쌓이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한다는 것이 그래서 신용경색 지표 중에 한 가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한계기업 부도는 CLO 시장에도 영향을 줘요. 다들 들어보셨죠? CLO가 뭐냐면 대출담보부 증권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대출을 해주면 대출해준 사람은 원금이랑 이자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권리를 여러 개 모아서 증권처럼 상품화 시킨 것입니다. 처음 대출해준 사람은 수수료만 받고 권리를 넘긴 것이고요. 위험에 대한 부담도 이 상품을 매수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죠. 당연히 시중금리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테니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인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부실화되면 이런 CLO 상품의 기초 자산인 대출 자체가 부실화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우려가 있어요. 실제 막 난리가 난 건 아니고 우려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가 이슈인데요. 사실상 이게 트리거였습니다. 사우디랑 러시아가 오일을 증산하겠다고 해서 유가가 거의 붕괴가 됐죠. 유가 붕괴되면 뭐가 문제냐면 미국 셰일 기업들이 문제가 돼요. 모두 BEP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말하는데요. 사우디가 20에서 30불 때, 러시아가 30에서 40불 때, 미국 셰일 기업들이 40에서 50불 때 손익분기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각종 보고서에 나오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미국 셰일 기업들이 BEP를 못 맞추고 그에 따라 얘네들이 발행한 100조가 넘는 회사채가 부실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얘네 회사채를 산 금융회사, 여기에 엮인 파생상품, 그 파생상품에 엮인 파생상품 같이 유가나 유가로 돈 버는 회사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우려죠. 어떤 금융회사가 유가 상승에 몇 배짜리 파생 투자를 했는데 이번 하락이 나오면서 파생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아웃돼 버리면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실화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은행은 아니지만 일반 회사들 중에 파생 투자하는 몇몇 회사는 대규모 손실을 시현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국내에서.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혹시 유가 파생으로 장난치는 애들인지 아닌지 감사보고서 그 파생 쪽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나오면 그게 08년 금융위기가 재판이 되는 거죠. 당연히 신용경색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슈랑 바로 연결이 돼요. 유가는 오늘 트럼프가 전략 비축유로 그냥 다 사버릴 테니까 쫄지 말라는 발표를 하면서 떡상을 했죠. 워낙 변동성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뒤에 제 생각을 이야기 다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파생시장 문제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대출, 유가 같은 것들이 파생으로 엮여 있어서 2배, 4배, 10배 막 이렇게 뻥튀기 된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거래가 됩니다. 다 엮여서. 문제는 여기에 과도한 베팅을 하는 주체가 파산하면 생기는데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 우려만 가득하고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외국인이 이렇게 전부 던지고 도망갈까?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금융회사의 파산이에요. 08년 금융위기 때도 리먼이 먼저가 아니었고요. 베어스턴스라는 투자은행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리고 시장은 곧바로 다시 회복했는데 뒤이어 갑자기 리먼이 무너지고 AIG까지 구제금융이 나오면서 비로소 금융위기가 시작됐거든요. 그 뒤에야 비로소 환율, 주가가 폭락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08년 진짜 하락이 시작되고요. 환율은 폭등하고 지금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일단은 우려죠. 그리고 최근에 신용잔고도 불어났고 원금 대비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CFD 같은 것들까지 활용해서 투자하는 주체들이 많아지니까 시장이 무너지면서 마진콜 들어오고 마진콜은 다른 사람의 마진콜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낙폭도 커지고 변동성 자체를 위아래로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각종 자산에 레버리지 투자가 들어가 있고 금융시장 특성상 그런 레버리지 투자는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레버리지 자금들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모든 자산이 줄줄 내려가고 있죠. 개인들 신용대출 이야기가 아니고 파생까지 엮여있는 시장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패시브 자금까지 해서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로 치면 기준점이란 게 없잖아요. 어제 1900이었다가 오늘 1800 되고 내일은 1700 되고 뭐 내일 모레 1600 되고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어서 PBR 하단 같은 기준점이 무색하게 아래가 그냥 크게 뚫린 느낌이죠.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각자 행동이 갈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듯이 투자는 다 혼자 하고 과실도 혼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래요. 막 정부 탓하고 싶고 다른 사람 탓도 하고 싶을 테지만 결국 매수 매도 버튼은 자기 손가락으로 스스로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환경 탓, 외부 탓, 타인 탓을 하면 발전도 없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제 이야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뭐 나만 따라해라, 나만 따라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팬데믹이 됐잖아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는 워낙에 그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긍정론자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저 우려는 맞는데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은 좀 과한 하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 실물 경제 망가지고 수요 망가지고 신용경색 일어나고 유가 더 부셔지고 셰일 기업 다 망하고 뭐 아마게돈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정부는 노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리먼 구제금융을 안 해주고 꼬리 자르기를 해서 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는데 당연히 배운 것이 있을 것이고요. 더 안 좋아지면 이미 제로에 가까운 금리라 의미가 덜한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트럼프가 전략 비축유로 오일을 다 사버릴 테니까 쫄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투자 판단을 정부 정책에 의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려들이 과하다는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도 이게 20불까지 내려가서 셰일 기업 다 망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셰일 기업이 망하는 거지만 사우디랑 러시아는 나라가 망해요. BEP로 생각하기보다는 걔네들 재정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나라에서 돈 버는 게 오일밖에 없는 나라에서 BEP보다 낮은 수준으로 버티는 것은 뭐 오래가기 어렵고요. 사우디도 재정이 BEP에 맞춰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우디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유가가 거의 80불은 돼야 될 정도예요. 유가 80불을 가정하고 돈을 펑펑 썼는데 20불 돼버리면 걔네들 버틸 수 있을까요? 유가 관련해서 무슨 음모론도 있던데 뭐 저는 음모론 자체는 재밌어 하지만 음모론을 믿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위적 붕괴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공황이 온다고 생각하는 쪽보다는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려서 전부 다 도토리 주워 먹으면서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이죠. 공황이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나 투자자들도 많잖아요. 다 보시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 팔고 도망가는 것은 분명하게 저평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매도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단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공황이 와서 도토리 주워 먹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빨리 지금 다 팔아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빠진 장이니까 리밸런싱은 계획대로 기회가 나오면 계속하면서 현금 투입도 꾸준하게 소소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현금은 남아도 되니까 길게 보고 잘게 쪼개서 분할 매수로 저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과 전략은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바닥 잡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바닥 잡을 수도 없고요. 오르면 내 기존 주식들이 회복하는 것이고 내리면 저가 매수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취하는 입장은 오를지 내릴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치가 중요할 뿐이지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직장인 투자자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아남으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막 바닥 잡겠다고 해서 돈 한 방에 다 털어넣지 마시고요. 돈 한 방에 다 써버리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선택지가 그냥 기도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물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그래도 나는 바닥을 잡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08년에 사회 초년생이어서 당시 하락을 대강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경험은 못했지만 제가 몇백만 원 들고 투자하다가 완전 다 털린 장이라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되면 한 방에 돈 일찌감치 다 써버린 사람은 맨몸으로 버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 그렇다고 다 털고 도망간 사람은 저가에 다시 살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삽니다. 그 상황에서는 한 번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저가 매수 절대 못해요. 제가 그 대바닥의 순간을 진짜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장중에 완전 V자 급반등이 나오면서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는데 회사 메신저 창이 완전 난리였어요. 야, 봤냐? 이거 뭐야? 완전 대박이네? 막 이런 말들이 계속 오고 가는데 아무도 매수 못했죠. 그리고 계속 그 이후로 올랐는데 아무도 못 샀어요. 왜? 저도 못 샀고요. 왜냐면 그때 더블 D 본다고 했거든요. 지금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현금 남아도 되니까 시장에 남아서 천천히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금 남는 게 손해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 생활자금을 빼놓지 않은 전업 투자자나 레버리지 땡긴 사람이나 1년 안에 꼭 써야 되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아닌 사람, 특히 직장인 같이 생업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길게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반등이 나오면 모두가 다 같이 위아더 월드로 다 오르는 것이 아니니까 종목은 꼭 잘 선택해야 되고요. 종목 관련한 제 생각은 여러 영상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제 생각을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어차피 모든 우려의 시작점은 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어쨌든 약이 나오거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어야 완전히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이 나오는지, 뭐 약이 나온다, 루머 이런 거 말고 진짜 나오는지, 혹시 어디 작은 은행이라도 파산 소식이 나오지 않는지, 혹시 환율이 급등해서 1,300원을 뚫고 올라가지 않는지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너무 뉴스나 막 전문가들 시황, 판단 이런 거에 의존하지는 마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막 찾아보고 듣고 완전히 일희일비하긴 하는데 이 와중에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차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자 좌절감만 키워요. 그냥 적당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봐야 될 것만 보면 됩니다. 투자를 여기서 접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하실 분들은 어차피 언젠가 만나서 이겨내야 할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도망가면 또다시 이런 비슷한 공포를 다른 시점, 다른 순간에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과 내가 했던 행동, 사람들의 심리, 언론 분위기, 지금 전문가들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기록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 금융위기 때 시장에서 박살나서 아웃된 사람은 수두룩한데 그때 버텨내고 추매해서 자산을 일으킨 사람은 쉽게 보기가 드물잖아요. 아래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버텨내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 아무나 쉽게 얻는 것 중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야 가치가 있겠죠. 손절 판단하신 분들이랑 이미 시장에서 나가신 분들은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버티는 분들은 다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4월 달에 배당이 있잖아요. 배당금 통지서가 막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